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원철 변호사입니다. 어제 오늘 첫 번째 발표 주자로 나서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또 국민과 소통하자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좀 아픈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좀 더 실무적으로 규제 전문기관의 좀 아픈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 소통을 위한 어떤 개선 방안을 한번 좀 모색해봤으면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선 저의 입장입니다. 준비된 것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임하는 저의 몇 가지 화두를 제시하겠습니다. 여러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 화두는 그 원자력 사업자, 규제기관, 국민사회를 잇는 소통의 핵심 도구는 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앞으로 킨스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킨스가 작성해서 공개하는 원자력 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 및 검사 보고서다. 이 신검사 보고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원자력 사업자, 규제기관, 국민이 대등하게 소통할 수 있다. 충실하고 이해하기 쉬운 신검사 보고서가 소통의 필수 조건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제가 드릴 핵심 화두입니다. 제가 이러한 화두를 갖게 된 근거를 이제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소통 현실을 좀 보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에 관한 인식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바로 이것이 소통의 정착과 실질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 걸림돌이죠. 원자력 진흥 일변도의 사업자와 전문가 그룹과 공공안전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시민들과 단체가 대립하고 안전성 판단의 기준을 두고 전문가 그룹은 공학적 안전성 확보 여부를, 또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방사선 재해 위험의 완전한 해소 여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은 모르면서 과도하게 의심한다 고 비난하고요.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부실평가로 위험성을 축소 은폐한다 라고 비난합니다. 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불신만 팽배합니다. 제 지식과 경험으로는요, 원자력 안전에 관한 우려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IAEA 사고 등급 기준 4등급 이상의 사고가 다수 발생한 역사가 있습니다. 1993년 이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연 2.5년에 한 건 정도,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줄기도 하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한 4년여에 한 번 정도의 4등급 이상의 사고들은 나옵니다. 1994년도에 IAEA가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한 안전 지침을 제정했는데 이 배경에는 이러한 사고들이 있는 겁니다. 안전 지침에도 불구하고 가공할 후쿠시마 사고는 또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국가입니다. 동일한 면적을 기준으로 우리 원전의 밀집도는 프랑스의 3배 정도에 이른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보고가 아니라 지도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원전 시설 관련 활성단층 정보 및 대형 지진 대비가 없다가 경주 지진이 나고서야 정부가 다부처 공동으로 전국 450개 활성단층 전수 조사에 나서고 원안에는 2017년에 대형 지진에 대비한 원자력 시설 23개 안전 개선 대책을 시행하는 이런 한국의 상황은 부지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한참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규제 전문기관이 작성하는 심검사 보고서 등 공개되는 정보의 양과 질이 부실한 데서는 정보의 비대칭이 너무 커요. 국민으로서는 도무지 안전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과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5년부터 미 원자력 규제위원회 전 위원장이었던 그레고리 야스코라는 분이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장문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국 핵발전 산업을 감독했었다. 이제 원전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제목하에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경청할 만한 이유들을 장문으로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통 현실에서 보면 우리는 사업자, 규제기관, 국민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할 소통 도구가 충실하지 못합니다. 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소통 도구를 마련하는 것 없이는 정보 공개와 소통은 공룡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대등해야지 뭐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이제 왜 신검사 보고서가 소통의 핵심 도구인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신검사 보고서는 법적인 차원에서 공공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 공개 대상 문서입니다. 원자력 안전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킨스에 위탁해서 작성이 되는 신검사 업무에 대한 보고서로서 각종 인허가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근거 서류가 됩니다. 신검사 보고서는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 문서로서 공공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전문가 그룹들이 독점하는 내부의 회의 문서가 아닙니다. 국민이 원자력 시설을 들여다보는 창이자 원자력 안전에 관한 소통의 핵심 도구 역할을 하는 공적 자산입니다. 어제 전체 토의 시간에 카이스트의 사회자분께서 규제기관이 원자력 시설을 들여다보는 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규제 전문기관은 원자력 시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플랫폼을 제공하는 어떤 집이라 그럴까요? 이렇다고 하면 사실은 그 안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창이 필요한 것이고, 그 창의 역할을 신검사 보고서가 한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공적 자산입니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위상이나 기능 모든 면에서 국민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공적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미국과 프랑스의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제도를 간략히 살핌으로써 정보 공개 및 소통에 있어서 신검사 보고서의 중요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한국의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를 위해서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서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 또 원자력 안전 정보 제공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쌍방향 소통 창구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대책을 현재 열심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표해서 발제하시는 분께서 또 잘 설명해 주실 것으로 보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정보 공개 및 소통 제도를 한번 짧게 봐보겠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위원회 NRC라고 알려져 있죠. 이 NRC 제도 운영은 우선 정보 공개 및 소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 및 소통 전담 조직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OPA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서요,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총괄하고 규제기관 활동을 국민에게 사전 공지하고 또 소통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자료에 제가 제시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통의 유형은 대강 한 3가지 정도로 구분되는데, 의견 수렴하는 것, 그 다음에 규제 관련 공개 회의에 참가해서 발언하시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공청회, 세 유형으로 대별이 됩니다.
의견 수렴 방식에 관해서는 대중의 의견 수렴 대상이 되는 문건을 사전에 지정해서 명시하고 있고 상당히 광범하게 의견 수렴의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고요. 또 공개 회의에 참여해서 발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개 회의에서 대중이 참여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되 발언의 정도를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회의와 그 권리와의 어떤 조화를 있게 하고 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회의 논의 후에 패하기 전에 발언권을 얻어서 1회 이상 발언의 기회를 얻는 그런 종류의 회의가 있고, 두 번째 카테고리로는 회의 중에 논의 시간을 마련해서 논의 가능한 시간에 규제 관련 사안을 또 논의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전체 회의 중 언제라도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분류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재개정할 때, 또 신규 원전 건설 및 운영 허가를 할 때, 또 허가갱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계속운전과 유사한 제도입니다. 허가갱신 시 등의 각종 행정작용별로 의견 수렴 절차를 정해서 대중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는데, 그 주요 절차들은 이렇게 그림으로 잘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의견 수렴하는 절차의 경우인데요. 규정을 재개정할 수요를 대중들로부터 접수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규정이 공고될 때까지의 절차를 저렇게 잘 안내하고 있고,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의견 수렴에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 운영 허가 시 의견 수렴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안전성 분석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에서부터 공청회까지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허가갱신 시 의견 수렴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회의에서부터 최종 인허가 심의 전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공청회까지 의견 제시 절차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와 관련해서는요, 원자력법에 근거해서 공청회의 주관기관으로 원자력 안전 및 인허가위원회, ASLBP가 이제 약자인데, 이런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구성원들은 NRC 소속이지만 사무처와는 분리된 독립조직으로서 각종 공청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공개자료 작성의 원칙과 실행 방안이 저에게는 매우 주목할 부분인데요. 이런 소통을 위한 것의 가장 기본 텍스트가 되는 것들이 자료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알기 쉬운 문서 작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2010년도에 제정을 해서 연방정부나 관련 기관에게 알기 쉽게 문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연방정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법률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 NRC의 이행 방안을 좀 살펴보면, 고위직 전담 인력이 직원 대상으로 법률 교육하고 훈련도 시키고 법률 이행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알기 쉬운 문서 작성 이행 내용을 소개하고, 각 기관에 알기 쉬운 문서 작성 관련 국민 소통 담당 직원을 1명 이상 확보하고, 또 법률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정보 공개 및 소통 제도를 좀 보겠습니다. 그 제도의 핵심은 원자력 안전청과 별도로 지역정보위원회 CLI라고 약칭하는데, 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2006년에 제정된 원자력 투명성 및 안전에 관한 법에 근거를 하는데요. 2006년에 법률상의 기구가 된 후에, 그 이전에도 존재했지만은 법률상의 기구로 격상된 후에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회의 활동 재원은 원자력 안전청과 각 지방이 2분의 1씩 부담하고, 원전 운영자의 자본은
배제해서 객관성을 지키게 하고 환경단체 관련자의 참여 비율을 10% 이상 보장해서 개방성을 확보하고 또 전문가가 아닌 지역 인사의 참여를 보장해서 지나친 전문화는 지양한다는 원칙을 준수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지역 주민이 소통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을 좀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시고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과 프랑스의 제도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보습니다. 우선 정보 공개와 소통의 내실화는 법률로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법으로서 정보 공개법이 있는 이외에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실시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 관련한 정보 공개와 소통의 수준이 매우 미약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데 국민들이 권리 행사로서 이 정보 공개와 소통의 수준을 향상시키라고 또 향상시키겠다고 관철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권리가 있어야지. 그래야 다퉈보기도 하고 법원으로 끌고 가서 부족하다고 해서 요청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아직은 이게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로서까지 보장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다. 물론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적극적인 정보 공개 대상 문서를 그래도 다행히 몇 년 전에 개정을 통해서 제시하고는 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법률이 보장할 최소한의 원칙을 3가지만 든다면 그 두 제도를 통해서 보더라도 두 나라의 제도를 통해서 보더라도 국민들이 소통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공유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 공유하는 정보와 지식은 알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두 나라의 제도나 저희 경험을 살필 때 소통의 핵심 도구는 규제 전문기관, 우리나라로 말하면 규제 전문기관이 작성하는 신검사 보고서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국민이 관심이 대상이 되는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들여다보고 발언해 줄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텍스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알기 쉽고 충실한 신검사 보고서를 실현하는 것이 소통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신검사 보고서는 전문 분야에 관한 과학기술적인 분석을 토대로 가장 정확하고 충실한 데이터와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작성 방식과 수준에 따라서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에 관한 쟁점들을 누락하거나 가려서 국민의 눈을 어둡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충실하게 나가서 국민의 입을 열게도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본 텍스트가 이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 부실한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얘기하려고 그래도 그건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 다 살펴봤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는 더 이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살폈던 우리 신검사 보고서 현황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읽고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많은 전문기술 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고요. 외국어 약자의 정식 명칭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검토 대상 구조물, 개통, 기기, 부품의 형상이 제시되거나 묘사되지 않기 때문에요. 뭐 무슨 참 읽기가 어렵습니다. 사례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해결료 가공사업자의 해결료 가공사업 허가 심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사고 시 대기 확산 인자 가로 열고 Q분의 X 평가를 위하여 대기로 누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필름의 중심선 주위로 전기 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고 누출 지점과 Q분의 X 값이 계산되는 모든 지점들 사이에서 필름이 스트레이트 라인 트라젝터리를 이룬다고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이게 기상 및 대기 확산 분야의 검토 의견이고 사고 시의 대기 확산 인자에 관한 그 모델링 기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제 기억하는데요. 이거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까? 이 플룸을 영어 사전 찾아보니까 뭐 깃털이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고 대류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럼 플룸이 스트레이트 라인 트라젝터리를 이룬다고 하는 건 이거 대류운동이 직선 궤적을 그린다 뭐 이런 건지요? 뭐 뭔지 뭐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요. 정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렇게 일반인이 알 수 없게 작성하면 전문성이 돋보이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인지. 그 다음 문장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분율, 흡입률, 부유 분율, 개통 통과 분율이 무엇이고 그 산출 방법과 측정 단위는 뭐 몰라도 맥락을 파악하는 데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방사선언을 산출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 개념이라고 치면 이런 개념들이, 그렇지만 작성자가 확인하였다는 이 보수적인 값, 최대 농축도는 과연 어떤 수치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저런 보수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지 평균 내지는 정상값과 비교 가능하게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제 저희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재영 위원께서도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같이 느끼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정보 없이 법령상 판단 기준이 아닌 적절하다, 적합하다는 주관적인 판단이 너무 빈번하게 제시됩니다. 또 제시된 정보의 출처 표시와 관련해서 기초자료에 대한 참조가 거의 없습니다. 또 적용 시기가 지난 과거의 기술 기준을 심사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나씩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주관적 판단 기준을 설정한 사례로는 어떤 연구로의 건설허가 심사보고서 초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자는 안전등급 3이 부여된 그 원자력 집합체 부품에서 고시된 규격인 캐픽 MDP에 등재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시된 규격이 아닌 것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법령상 요건을 되는 것이 원자력 시설 등의 기술 규제에 관한 규칙인데요. 그 법령상 요건은 그 사용의 적용성, 적합성 및 충분성이 있다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승인하면 그 고시된 규격이 아닌 제품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보고서 초안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승인을 하려면 적용성, 적합성, 충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것이 갖춰져 있는지를 심사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보고서 초안은 그 사용의 적절성이 있다라고 하는 적절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정보만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적용성은 무엇이고 적합성은 무엇이고 충분성은 무엇인지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개념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주범적으로 주제를 적용하는 주재기관으로서 주범적으로 이걸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승인을 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해야 이게 생산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적절하다라고만 기준을 제시해주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가지고 논의가 매우 길어지게 되고 매우 주관적인 의미로 흐르게 되고 뭐 이런 것이죠. 또 판단 근거가 없거나 빈약한 사례가 다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월성 1호기 소송에서 다투어졌던 R7 적용 문제입니다. 이 R7이라고 하는 것은 월성 1호기가 캐나다에서 원천 설계 기준을 가진 중수로용 원자로이기 때문에 경납 건물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제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설계 기준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 원고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경납 건물의 설계와 관련해서 월성 1호기 건조 당시에 적용된
기술 기준과 1991년부터 적용되어 온 R7 간의 격차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인 검토를 수행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월성 1호기를 계속 운전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을 제대로 심사했다고 볼 수 없어서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는 위법한 거다. 이런 주장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리고 킨스는 주장을 이렇게 합니다. R7 요건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검토를 수행했다. 그 결과 안전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했다. 증거는 심사보고서 240쪽과 250쪽에 있다. 그래서 240쪽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심사보고서 240쪽에는 한수원은 안전성 분석을 위한 기술 기준으로 안전성 평가 당시의 유효한 기술 기준과 최신 운전 경험 및 연구 결과를 반영한 기술 기준을 활용한 것이므로 적합하다. 네. 경락 건물 개통에 대해서도 월성 1호기 상업운전 이후 발행된 CNSC 규제문서 R7의 기술 기준을 적용하였다. 검토 결과 이는 원자력 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현행 분석 방법 및 안전 기준을 적용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타당하다. 이렇게 딱 기재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면 최신 기술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R7과 어떤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비교해 볼 때 이런 것들이 당연히 분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요지라도 기재해 주었어야 합니다. 신검사 보고서에. 그러나 한선이 제출한 서류에도 사실은 그 격차 분석했다라고 하는 큰 정보는 그다지 보여지지가 않았던 것이 저의 기억입니다. 하여튼 이런 공방 속에서 1심 판결은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캐나다 기술 기준인 G360은 최신 기술 기준과의 격차 분석 및 격차의 중대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킨스는 R7 등을 적용해서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심사했어야 한다. 그런데 안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킨스가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반해서 심사한 결과 R7 등을 적용할 경우 월성 1호기의 안전성 평가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킨스가 일부 위원들이 질의에 응해서 R7 등을 적용할 경우에 안전성이 어떠한지 평가하여 답변한 것은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한정된 답변이어서 그 범위가 너무 좁고 또 R7 등이 적용되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충분히 비교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결정을 내면서 안전성 판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 조건을 위법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과학기술 기준을 심사 기준으로 제시한 과거의 기술 기준을 심사 기준으로 제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원전 운영 심사 보고서의 초안인데요. 화재 방어 설계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경수로형 원전 안전 심사 지침 프로 9.5.1-1 BTP CMEB 9.5-1을 적용했다. 이렇게 기술 기준 적용된 기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BTP CMEB 9.5-1이라고 하는 건 미국 NRC가 우리나라의 규제 기준으로도 포섭이 되는 겁니다. 미국 NRC가 1981년도 7월에 제정한 원전 화재 방어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해당 원전 화재 방어 설계에 적용된 기술 기준은 지금 운영 허가의 심사 대상이 된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허가에 적용할 기술 기준은 2001년도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기술 기준인데 2001년도 4월에 제정한 미국의 랩 가이드 1.189라고 하는 기술 기준이 있습니다. 규제 기준이 리비전 제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버전인 1981년도에 제정한 화재 방어 가이드라인을 적용 기술 기준으로 적용했다. 이렇게 심사 보고서 초안은 제시됩니다. 그 이후에 위원회에서 이걸 두고 매우 경론과 계속된 질문과 확인 작업을 거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US 랩 가이드 1.189는 현재 리비전 2과 3까지 발전을 해서 화재 방어 설계 기준을 매우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1976년에 미국의 브라운 페리 원자력 발전소인가요? 거기서 화재가 나갖고 안전정지 기능이 완전히 그냥 다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매우 심각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반성적으로 고려하면서 야 이거 화재로 인해서 중대 사고까지 연결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절감하면서 이런 화재 방어에 대한 기술 기준들을 계속 개정해가면서 있는 겁니다. 하여튼 매우 강화하고 있는데 2019년에 운영 허가를 내주는 원전이었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원전의 화재 방어 설계 기준을 2001년도 기술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일반인들 특히 우려가 많은 주민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법령의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가 이루어진 그때를 두 데이트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 기술 기준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니 지금 2019년인데 2001년도 기술 기준을 적용해서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요해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분명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20년 전의 가이드라인 수준의 기술 기준을 적용한다고 그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BTP CMEB 9.5-1과 그 랩가이드 1.189 리비전 제로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보면 유사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오해를 초래할 수 있거나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납득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평가다. 같은 보고서에서도 분야별로 작성 수준의 편차를 보입니다. 신검사 보고서를 접했던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그 신검사 보고서는 우리 전문가 그룹에서 심사만 잘하면 되지 이게 좋은 보고서를 잘 작성할 필요까지 없다는 어떤 전문가 그룹의 프라이드랄까요? 조금 더 지나치면 자만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금 더 제가 여기 계신 전문가 그룹에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대단히 좀 양해를 바랍니다만은 이건 저의 솔직한 심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전문가다. 고로 이 보고서를 믿으라는 상당히 권위적으로 느껴집니다. 문서를 대할 때. 하여튼 심의 의결을 하는 위원이 이 보고서를 원문 그대로 채택해서 무언가 행정 조치를 내린다는 것에는 상당한 심리적인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몇백 쪽이 되는 심사 보고서를 보고 그것을 토대로 또 몇천 쪽이 되는 사업자가 제출한 허가 신청서들을 잘 따라 들어가면서 그것의 안전성 평가와 안전성 판단에 대한 세심한 절차와 규정들을 잘 지켰는지를 따져 들어가는 게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들이 해야 될 고유한 업무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과학적이고 이런 판단이 옳으냐 그러냐는 과학적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논쟁한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판단에 이르게 된 절차와 내용과 근거들은 충분히 살피고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는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이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이 살필 수 있으면 국민들도 살필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가 소통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신검사 보고서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선의 기본 방향은 세 가지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허가의 법령상 요건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적절하다, 적합하다는 주관적인 판단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판단 기준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일치시켜서 신검사자의 판단이 적법성과 당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위탁자인 위원회의 안전성 판단에 필요 충분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재해 위험을 제시하고 판단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위험 리스크에 대한 최선의 사전 배려 원칙에 충실한 보고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의 사전 배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위험들에 대한 고려와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의 제시까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최선의 사전 배려 원칙이고요. 이 원칙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본 원칙으로 정해진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제시하는 안전성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국민이 심사 전반을 충분하고 쉽게 알 수 있는 보고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심사의 절차, 그 방식, 내용과 정보의 출처가 명확하고 충분히 제공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과학적이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알기가 쉽지 않고 연구하고 분석해야 그 충분한 의미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것을 돕는 전담 기구를 두거나 조직을 두기도 알죠. 인력을 배치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이라고도 할 수 없겠지만 조금 더 세부적인 어떤 그 일반론적인 기준을 좀 제시한다면 일반 국민을 독자로 전제해야 됩니다. 전문가 그룹 간의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일반 국민을 독자로 전제하고 쉽게 읽고 알 수 있게 심사 절차와 방법을 추적할 수 있고 내용을 검증할 수 있고 만에 하나라도 있을 위험을 파악할 수 있게 제시하고 위험을 피할 대안이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이러한 신검사 보고서 작성의 어떤 변화, 개혁이랄까 이런 것들은 굳이 법의 제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규제기관과 소속 전문가들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도 실현이 가능하고 그것만으로도 원자력 안전에 관한 소통의 수준은 획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